내가 문을 확 밀치고 들어섰을 때 패시 마리노는 평소처럼 사람들의 출근 시간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들어오는 댄서가 나라는 것을 알자 자신이 본 시간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아니면 괜히 그러는 척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나마 조금 여유있게 출근해서 홀에 플로어로 나가기 전에 이브닝 드레스라도 갖춰 입고 또 얼굴에 분이라도 찍어 바를 수 있었던 것은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마리노가 비아냥거렸다. 이게 웬일이야? 어디 아픈가? 여기서 벌어먹고 살려면 건강진단서라도 받아와야 하나요? 나는 툭 쏘듯이 말을 받았다. 그러고는 어깨에 걸친 낡은 고양이 털 숄 너머로 그에게 경멸의 눈길을 보냈다. 시간 맞춰왔기에 웬일인가 싶어 물어본 거라고. 정말 별일 없는 거야? 그가 계속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계속 짓거려야 되면 당신이야말로 괜찮지 않을 거예요. 내가 위협이라도 하듯이 말했는데 목소리를 낮춘 탓에 그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어쨌거나 그는 내 밥줄이었다. 홀 안은 시체 보관소처럼 울신연스러웠다. 8시 이전에는 늘상 그렇게 썰렁했다. 아니 사실은 그렇다고 들었을 뿐이다. 주위 벽에서 희부옇고 불그스레한 빛을 비춰 홀 안의 분위기를 돋우는 사이키 조명등은 하나도 켜있지 않았다. 연주석에는 빈 금박 의자 5개와 관 같은 단이 놓여있을 뿐 고양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큰 길이 내다 보이는 홀의 큰 창문들은 환기를 시키느라 모두 활짝 열어놓았다. 홀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바깥바람이 홀 안으로 들어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니. 분장실로 돌아가는 내 하이힐 소리가 빈 홀에 또각또각 울려 퍼지면서 왁스칠을 한 플로어에 거꾸로 비친 내 모습이 저편에서 유령처럼 나를 쫓아왔다. 오늘 밤이 불운한 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오싹한 느낌이 들 때면 영락없는 불운이 현실로 나타나곤 했다. 나는 분장실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줄리, 왜 날 안 기다렸어? 그렇게 잘난 체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여기서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도 여기도 없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분장실 안에는 핸더슨 할머니만이 내 일자 타블로이드판 조간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 할머니는 나를 본 시간을 알고 싶어 했다. 아, 그만 들고 가요. 빈속으로 일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지겨워 죽겠어요. 내가 쏘아붙였다. 나는 고양이 털 숄을 옷걸이에 걸었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무도화를 벗어 그 안에 파우더를 약간 뿌린 다음 다시 신었다. 이리 오기 전에 줄리에게 들려 방문을 두드려 보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우린 일하러 나오기 전에 언제나 만나서 자바 커피를 함께 한 잔씩 했는데 말이에요. 플로우 출장 15번을 어떻게 꼬박다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말했다. 그때 쓸데없는 의심이 내 머릿속을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줄리가 일부러 나를 피한 것은 아닐까? 밤마다 항상 하던 대로 나에게 끌려나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줄리의 하숙집에는 비상 계단이 있어서 그녀는 그리로 살짝 빠져나와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숙집에서는 그렇지가 못했다. 나는 그것을 불공평한 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줄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줄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셔츠라도 벗어줄 여자였다. 사실은 셔츠를 안 입고 브래지어만 걸치고 있어서 못 벗어주는 거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내 커피 한 잔 사 마실 동전 한 푼 가져본 적이 없잖아. 할머니가 빈정거렸다. 그 말은 맞았다. 그렇지만 습관이란 참 묘한 것이다. 친한 동료와 어떤 일을 가지고 상의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 지저분한 할머니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맞아.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아마 네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나는 조아시네 하는 코웃음의 표시로 엄지손가락을 코에 대고 다른 손가락들을 흔들어 보이면서 몸을 반대편으로 돌려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는 다시 조간신문으로 눈길을 돌렸다. 요즘엔 근사한 살인사건이 통 일어나질 않는구나. 제기랄, 난 근사하고 흥미진진한 살인을 좋아하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단 말이야. 할머니가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바로 여기서 직접 사건 하나를 만들어 보시지 그래요? 나는 거울로 할머니를 쏘아보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그런 말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할머니에겐 어쨌거나 그런 일이 당치도 않았으니 말이다. 그 셀리인가 하는 남부 처녀에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너도 여기 있었던가? 아니요. 내가 할머니처럼 늙은 줄 아시오? 내가 평생 여기서 춤이나 추고 있는 줄 아시냐고요. 내가 큰 소리로 부인했다.
어느 날 밤 그 처녀가 일하러 나오질 않았지. 그래서 가보니 그 꼴이. 그것이 어떻게 되나? 그 사건이 불과. 할머니는 손가락을 꼽아보았다. 맞아, 3년 전이군. 시끄러워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울적한 판인데. 나는 빽하고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도 이제는 좀 열이 오르는 모양이었다. 그래, 그 사건은 그렇다 치고 프레드릭 너 집 아이디어는 어땠지? 내가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생긴 일이잖아. 알아요. 내가 말을 잘랐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는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쉿 하는 신용으로 손가락을 입에 댔다. 이거 알아?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고 은밀한 표정을 지으면서 속삭였다. 그동안 난 늘 이상하게도 그 두 사건이 한 놈의 짓이라는 느낌이 들었어. 한 놈이 한 짓이라면 그놈의 세 번째 범행 대상이 되었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할머니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그때 다행히도 동료 댄서들이 우르르 나타나는 바람에 범행 대상자 얘기는 중간에서 끊겼다. 금발머리 댄서가 들어서고 레이먼드가 쿵쾅거리고 들어왔으며 이탈리아 여자애와 다른 댄서들이 모두 나타났지만 줄리만은 보이지 않았다. 그 애가 전에는 이렇게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 대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다. 아니, 누가 관심이라도 가지겠는가? 댄서들이 적지도 않은데. 바깥 홀에서는 트롬본이 음조를 맞춰보기 시작했다. 아마 이미 놀러온 손님들이 들어와 있는 모양이었다. 난 흰 타일이나 닦고 물이나 뿌려야겠군. 핸더슨 할머니가 일어나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작업실 쪽으로 비척비척 걸어갔다. 나는 분장실 문을 살짝 열고 홀 쪽을 내다보면서 줄리를 찾았다. 분위기를 돋우는 사이키 조명은 이제 불이 들어왔고 매표 창구에서 표를 사는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다른 댄서들은 모두 줄지어 서 있었으나 줄리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다. 문 닫아. 우리가 여기서 공짜 쇼를 보여주는 줄 아니?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쳤다. 너같이 쪼글쪼글한 낚아죽으로는 요리 한 상을 곁들여준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나는 소리 지른 여자가 누구인지 돌아보지도 않고 불쑥 이런 말로 그녀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쨌든 문을 닫긴 닫았다. 그때 마리노가 쫓아와서 문을 꽝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 어떡해?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희들한테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누군가가 되받았다. 나도 가끔씩 그게 궁금하다고요. 논팽이들이 떠들썩한 홀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때쯤 되면 악단의 저음의 춤곡 연주 소리가 그곳에서 6블록쯤 떨어진 골목까지 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소리에 이끌려 들어오곤 했다. 손님들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나설 차례였다. 우리는 죽기보다도 싫은 피할 수 없는 일터로 줄지어 나갔다. 나는 맨 뒤에 나갔다. 플로어가 아예 줄이 쳐지고 반사 유리가 다닥다닥 붙은 조명등이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치 은색 비를 뿌리듯 홀 안에 번쩍이는 불빛을 뿌렸다. 진저 어디 가지? 마리노가 물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장난을 거는 게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줄리한테 전화 좀 하려고요.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좀 알아봐야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거기 나가서 손님들하고 시시덕거리려는 거 아니야? 줄리도 여기 일이 몇 시에 시작되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걔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한 줄이는 알아?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걔가 계속 안 오면 걔는 일자리를 잃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잘라버릴 테니까요. 내가 애처로운 소리로 말했다. 줄리는 이미 해고된 거야. 하는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줄리에게 이 일자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든 할 생각이었다. 마침 그때 우쭐대기 좋아하는 예술가가 내 앞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한번 달라붙으면 찰거머리처럼 떨궈버리기 힘든 사람이었다. 그는 표를 살 때 한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나는 그가 우쭐대기 좋아하는 손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진짜 현명한 손님들은 그날치만을 산다. 그 다음 날은 홀에 불이라도 나서 홀랑 타버릴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쥐고 있는 표의 한쪽을 잽싸게 떼어냈다. 그러자 이를 본 마리노가 몸을 돌려 가버렸다. 마리노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 단골 손님에게 사정을 했다. 이봐요. 잠시만 기다려줄래요? 먼저 전화 한 통만 할게요.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난 여기 춤추러 왔다고. 그가 투덜댔다.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다시 사정하듯이 이야기했다. 전화 끝내고 내내 애교 있게 대해줄게요. 나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돌렸다. 내가 나중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자, 약속해요. 나는 잽싸게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가지 말아요. 여기 서 계세요. 줄리의 하숙집 여주인이 전화를 받았다.
줄리 베넷은 아직 안 돌아왔나요? 내가 물었다.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쭉 못 봤어. 그녀가 대답했다. 좀 찾아봐 주실래요? 이미 출근 시간이 늦은 데다 자칫하면 여기 일자리를 잃게 돼요. 내가 사정하듯이 말했다. 마리노가 나를 보고는 다시 쫓아와 고함을 질렀다. 내가 너한테 이야기... 나는 그의 얼굴에 티켓 반쪽을 흔들어 보였다. 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신사의 시간을 쓰고 있다고요. 내가 쏘아 붙이듯이 말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그 잘난치 않은 손님의 팔짱을 끼고 그에게 눈웃음을 쳤다. 화로불에 아이스크림이 녹듯 그의 얼굴이 이내 확 펴졌다. 그는 좋아 맥 하면서 자신이 짐짓 관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냐 스스로 으스댔다. 이제 표 한 장 값인 10센트 중에서 7센트 정도는 이미 지나간 셈이었다. 마리노가 다시 돌아가고 전화에서는 하숙집 2층에 올라갔다 온 여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나간 모양이야. 줄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불쑥 일자리를 내버릴 애가 아닌데. 나는 전화를 끊고 중얼거렸다. 옆에서 떠들썩한 판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때쯤에는 단골 손님도 좀이 쑤시기 시작하는 모양이었다. 그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을 짓더니 마침내 입을 뗐다. 한번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우거지상을 한 채 거기에 계속 서 있을 거야? 자, 제 몸을 감싸 안아 봐요. 나는 두 팔꿈치를 앞으로 뻗으면서 초조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바로 그때 한 판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시작되었다. 10센트만 날려버렸군. 그는 나를 불쾌한 표정으로 노려보더니 다른 댄서를 물색하기 위해 가버렸다. 나는 무슨 일이건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내게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라면 말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일단 전화를 걸었다면 알고 싶은 것은 모두 알아보고 끊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플로어 밖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마늘 먹는 손님은 상대할 수 없다는 표시로 손가락을 깍지 꼈다. 다음 판이 시작될 무렵 나는 오늘 밤에는 더 이상 그녀를 기다려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쯤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마리노가 내쫓을 게 분명했다. 그런 지경에서는 나라고 해도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걱정에 휩싸였고 오늘 밤이 불길한 밤이 되리라는 소름 끼치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하게 엄습해왔다. 시시덕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떨쳐버리려 해도 그런 오싹한 느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춤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님들이 오렌지 에이드를 계속 사주었지만 그런 음료들로도 나는 활기를 되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먹고 싶지 않아도 그런 음료를 거절할 형편이 못 되었다. 댄스홀 매점 수익 중 일정액을 마리노가 챙기기 때문이었다. 줄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 걱정되는 것을 제외하면 오늘 밤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나는 다른 동료 댄서들보다 그녀와 특히 친했다. 줄리가 정직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종잡을 수 없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두 다리로 즐겨요. 두 다리로. 혁대 버커를 밀착시키려는 짓은 그만둬요. 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사이에 옹벽이라도 치란 말이야? 3마일 접근 금지구역 바깥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리고 플로어 한복판에서 무슨 등산하듯이 하지 말아요. 내가 알프스산처럼 보여요? 내가 발끈한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그리고 나는 마리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상대방은 좀 전처럼 함부로 몸을 비벼대는 짓은 하지 않았다. 이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이 사람처럼 따끔한 경고 한마디에 움찔한다. 그러나 댄서들이 너무 자주 앙탈을 부리면 지배인으로부터 말썽꾸러기로 찍히기 쉽다. 일단 그렇게 되면 벌이는 끊어진다. 그들이 나타난 것이 12시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3시간 30분 동안 계속 플로어에서 춤추고 있었고 마지막 한 판이 남아있던 때였다. 벌어먹고 사는 방법 가운데 이 집보다 더 고약한 일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방법들을 꼽을 수 있다. 내가 시간이 얼추 밤 12시쯤 되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은 악단적인 듀크가 방금 그 부인은 매춘 불안해라는 곡을 끝마쳤기 때문이었다. 그가 연주하는 곡목의 순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선에서 선원들이 시종소리로 시간을 알듯 나도 연주 곡목만을 듣고서도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이상한 손님들이네. 라임하우스 블루스도 반이나 연주했는데 그들이 홀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어떤 손님들인가 하고 흘끗 쳐다보았다. 이렇게 늦게 댄스홀을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다. 들어올 때 낸 입장료를 생각하면 본전을 뽑을 만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일행은 2명이었다. 하나는 살이 찌고 배가 불쑥 나온 자그마한 사람으로 흔히 말하는 배불뚝이 타입이었다. 다른 하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키가 크진 않았지만 가무잡잡한 미남형이었다. 보통 키에 머리 색깔이 엷고 미남이라기보다는 윤곽이 뚜렷하고 핸섬한 용모였다.
내게 무슨 꿈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런 꿈속으로 나를 몰아갈 수 있을 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댄스판이 돌아가는 동안에 손님의 표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부본을 헤아리기 위해서 분장실로 향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보려는 것이다. 그것을 넘겨주면 10센트짜리 표의 부본 한 장당 2센트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선체로 호란을 쑥 훑어보고는 마리노를 오라고 불렀다. 그러더니 세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분장실로 막 들어가려는 나를 쳐다보았다. 마리노가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듀크의 다음 연주 곡목은 룸바여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저 귀여운 잘생긴 남자를 사로잡는다면 가슴 두근거리면서 이 플로우를 누비고 돌 텐데. 내 물건들을 챙겨 진저, 마리노가 말했다. 나는 두 사람 중 하나가 나를 데리고 외출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손님들은 댄서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대가를 지배인에게 충분히 치러야만 가능했다. 외출은 얼핏 듣기보다는 그렇게 고약하지 않다. 같이 나가 싸구려 음식점 같은 곳에 앉아서 손님의 이런저런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며 밤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저 여자의 보석 보증인이 돼야 하나요? 내가 검은 담비 모피옷을 걸치고 다시 나왔을 때 마침 마리노의 소리가 귀에 들렸다. 아니 필요 없어요. 우린 그저 저 여자가 사건 배경이나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뚱뚱한 남자가 대답했다. 그때서야 나는 상황을 깨닫고 안절부절 못하며 목소리를 높여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죠? 날 체포하려는 건가요? 내가 뭘 했게?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진저, 저분들은 그저 같이 가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야. 진저는 착하니까 저분들 원하는 대로 해야겠지. 마리노가 나서서 날 진정시키려 했다. 그리고 마리노가 그들에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 좀 써주시겠죠? 그렇죠. 난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줄곧 적자였어요.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인 채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잔뜩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 있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층계를 내려가면서 우는 소리로 물었다. 택시에 탄 뒤에야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줄리 베네덱에 가는 거요, 진저. 이들은 마리노에게 들어 내 이름을 아는 것 같았다. 줄리가 어떻게 됐나요? 내가 반쯤 흐느끼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니.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도착해서 난리를 칠 걸세. 뚱보가 말했다. 당신 친구 줄리가 험한 꼴을 당했어, 아가씨. 닉이 될 수 있는 대로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손가락을 세워 자신의 목을 가로로 베는 흉내를 냈다. 뚱보의 예상과는 달리 나는 바로 택시 안에서 난리를 쳤다. 안 돼.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나직하게 외쳤다. 줄리는 어젯밤에도 나와 함께 플로우에서 일했어요. 어젯밤 바로 1시간쯤에 우리는 분장실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웃고 떠들었죠. 안 돼요. 줄리는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화장한 얼굴도 아랑곳하지 않고 2살짜리 어린애처럼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안절부절 못하던 이 닉이란 친구가 보다 못해 호주머니에서 달콤한 포도주 병을 꺼내 들고 말했다. 자, 이거 한잔하며 마음을 진정시켜요, 예쁜 아가씨. 두 사람 사이에 끼어 하숙집 계단으로 올라갈 때 나는 아직도 가슴을 진정시키는 중이었다. 나는 줄리의 방 앞에서 주춤했다. 줄리가 아직도 안에 있나요? 없어요. 당신이 그녀를 볼 일은 없을 거요. 닉이 안심시켰다. 방 안에 줄리가 없어서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정작 방 안을 살펴보니 그 안에 시신이 있느니만 못했다. 오, 맙소사. 저 시트에 닭을 잡은 듯한 저런 끔찍한 자국이 남다니. 나는 몸을 획 돌려 앞에 보이는 곳에 무조건 얼굴을 파묻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닉의 가슴이었다. 그는 싫지 않은 것처럼 잠시 그렇게 가만히 서서 끔찍한 걸 어디 안 보이는 대로 지울 수 없나? 하고 소리쳤다. 내가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그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다그치는 식은 아니었다. 그들의 말처럼 줄리의 주변 사정을 알아보겠다는 단순한 의도였다. 당신이 그녀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어? 그 여자가 여기저기 많이 배회하지는 않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녀에게 특별히 사귀던 애인이 있었소? 우리는 하숙집 아래층 문 밖에서 오늘 새벽, 어젯밤이었던가? 아니, 어느 쪽이었건 간에 1시 반쯤 헤어졌어요. 우리는 일이 끝나면 곧바로 조일랜드에서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애는 전혀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았어요. 일을 끝낸 뒤엔 그 애도 나도 전혀 남자들과 데이트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테리어 개가 무엇을 듣고 귀를 쫑긋 세울 때처럼 닉의 왼쪽 눈썹 끝이 이 말을 듣는 순간 획 치켜 올라갔다. 누군가가 두 사람을 따라오는 건 못 봤소?
우리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사람들이 항상 따라 붙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대개 5블록쯤 따라오다가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조일랜드에서 여기까지는 10블록이나 되거든요. 플로어에서 밤새도록 다리품을 팔고 나서도 걸어 다닌다? 동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택시를 타야겠지만 우리 수입으로는 어림없어요. 어젯밤엔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맹세할 수는 없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곧 따라오라고 유혹하는 신호가 되는 셈이죠. 그 말은 꼭 기억해 두겠소. 네 얘기 무슨 꾀래 말했다. 그 일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나요? 나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지만 역시 더듬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이렇게 된 거야. 그 여자가 처음에 당신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그 애를 더 잘 알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주둥이를 후려치겠어요. 내가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고양이 털 쇼를 휘둘렀다. 그가 조그만 통을 집어들고 내 눈앞에서 흔들어댔다. 이게 아스피린이야. 우리한테 엉뚱한 소리 할 생각 마라. 벌써 6번 에버뉴에 있는 심야 영업하는 약방을 다 조사했단 말이야. 그는 2차례 심호흡을 하며 가슴을 진정시킨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집 바깥으로 나가면서 하숙집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게을렀거나 아니면 무심코 그랬을 거야. 대신 몸 밑에 종이 뭉치를 끼워넣어 돌아올 때까지 약간 열린 상태로 놔두었던 거지. 5분이 채 될까 말까 할 그 시간에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이 문으로 살짝 들어와서 2층 복도 바로 여기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범인은 굉장히 약은 사람이어서 큰 길처럼 고함을 지를 만한 곳은 피했던 거예요. 범인은 줄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보고 알았을 거야. 또 약국 점원 이야기로는 그녀가 옷은 제대로 입었지만 발을 씻기려 했는지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는 거야. 살인범은 그런 차림도 보았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줄리가 여기 건물 안에서 비명을 지르지 못했을까요? 여기 앞뒤에 다른 방에서 사람들이 자고 있었을 텐데. 나는 궁금한 나머지 큰 소리로 물었다. 범인은 그렇게 하기 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를 덮쳤지. 그것도 피해자가 방문을 여는 순간에 목을 꽉 움켜쥐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문을 닫은 다음에 문 안쪽에서 손에 마지막 힘을 주어 그녀를 목졸라 죽였던 거지. 그러다가 범인은 나중에 아스피린 생각이 나서 다시 나와 피해자가 떨어뜨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아스피린을 주워 모았던 것이지. 그런데 그중 그가 보지 못했던 하나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당신 친구가 아스피린 하나를 복용하려고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 밖에서 파악한 사건의 전부요. 나는 지금은 가려놓은 시트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었다. 알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아야만 했다. 그런데 범인이 줄리를 목졸라 죽였다면 그렇다면 저 피는 어디서? 나는 말을 하다가 잠시 진저리를 쳤다. 홀로 나온 건가요? 뚱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머지 이야기는 내게 해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입을 꽉 다물어 버렸다. 그 또한 얼마간 메스꺼운 기색이었다. 그는 방 안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난 이제 탐정이나 된 것처럼 실내를 둘러보는 그의 눈길을 따라가며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을 꽤 맞춰 판단해보고자 했다. 그는 내가 자기의 눈을 살피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의 눈동자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선 그의 눈은 줄리가 테이블에 놓아둔 조그만 휴대용 축음기에 쏠렸다. 줄리는 대나무 바늘을 이용해서 밤늦게 이 축음기를 틀었는데 소리가 워낙 작고 부드러운 탓에 이웃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뚜껑이 열린 채 판이 한 장 걸려 있었으나 바늘은 반쯤 닳아 없어진 상태였다. 판을 계속 되풀이해서 틀었던 탓인지 바늘들은 모두 끝이 갈라져 있었다. 뒤이어 그의 시선이 펴놓은 종이 한 장에 쏠렸다. 그 종이 위에는 반짝이는 10센트짜리 새 주화가 8개에서 10개가량 놓여 있었다. 나는 이 주화들을 물증으로 삼기 위해 일부러 종이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생각했다. 반짝거리는 주화 중 몇 개는 조그만 갈색 반점들이 묻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카펫으로 쏠렸다. 카펫은 여기저기 주름지고 접혀 있었는데 특히 가장자리 부분들이 심했다. 무엇인가 무겁고 축 처진 물체가 그 위에서 앞뒤로 끌려다니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엄습하는 공포로 거의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속으로 그가 아니라는 말을 해주길 바랐으나 아무 말이 없자 결국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줄리가 숨이 끊어진 뒤에 줄리와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춤을 출 때마다 매번 줄리의 시신에다 10센트짜리 주화를 하나씩 던져주고는 되풀이해서 칼로 그녀의 몸을 찔렀다는 건가요? 칼이나 흉기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들이 지문을 뜨기 위해 이미 다른 곳으로 보냈거나 아니면 범인이 범행 후에 다시 가져갔을 것이다. 여기 이 방에서 틀림없이 벌어졌던 일들, 죽음의 춤을 추었다는 것.
내가 아는 것은 고작해야 이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것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팔꿈치를 잡고 있는 니게 부축을 받으면서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다가 나는 휴대용 축음기에 걸린 레코드판의 라벨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불쌍한 나비라는 곡이었다. 나는 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와서 간신히 입을 뗐다. 저 판은 줄리가 걸지 않았어요. 줄리는 따분하다면서 저 곡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언젠가 내가 여기에 와서 그 판을 틀려고 할 때 줄리는 그 판을 획 낚고채더니 도저히 못 듣겠다며 그 자리에서 부수어버리려고 해서 내가 간신히 말렸던 기억이 나요. 줄리는 사랑도 남자 나부랭이도 완전히 외면하고 지냈는데 그 레코드판이 눈물이나 질질 짜내는 감상적인 것이어서 정말 싫다는 것이었죠. 그 판은 줄리가 산 것이 아니고 중고 축음기를 살 때 덤으로 받은 것이었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면 우린 그의 애창곡을 알게 된 셈이군. 피해자가 그 곡을 몹시 싫어했다면 그건 쌓아놓은 레코드판의 위쪽 언저리가 아니라 맨 아래쪽에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범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찾기 위해 이 판들을 쭉 훑어보는 수고를 했다는 이야기군. 이미 줄리의 시체를 한 팔로 아는 채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공포에 휩싸여 있는 판에 그런 생각까지 떠오르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우리가 2층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마룻바닥이 내 얼굴로 확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니게 팔이 버팀목처럼 내 상체를 받쳐 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팔에 턱하니 걸린 형상이 되었다. 내 몸에 남자의 몸이 닿는 게 불쾌하지 않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나를 부축해서 줄리의 하숙집에서 두어 집 아래쪽에 있는 간이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이었다. 그는 나를 카운터 앞에 의자에 앉히고 내 입술에 커피를 한 잔 가져다 죽이고 있었다. 진저, 괜찮소?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슬픔이 복받쳐 무릎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닉은 어떠세요? 줄리 베넷이 피살된 밤의 상황은 일단 이 상황에서 모두 파악된 셈이었다. 조일랜드 댄스홀은 다음날 밤 손님이 뜸했다. 나는 정향을 씹으면서 조금 늦게 나왔으나 어쩐 일인지 마리노는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아마 그에게도 인정이 조금은 남아있는 모양이다. 그는 서둘러 지나가는 나에게 슬쩍 이런 말을 한 것이 구작이었다. 이봐 진저, 플로어에서는 그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알겠어? 누가 물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자칫 잘못하면 장사가 거덜나겠어. 악단장인 듀크가 분장실로 가는 나를 불러세웠다. 어젯밤에 형사들이 당신을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아무도 누구를 여기서 어디로 데려간 적이 없었다고요, 슈말츠 씨. 내가 그의 말을 낚아채듯이 대답했다. 그는 목이 덮일 정도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어서 나는 그를 슈말츠라고 불렀다. 우리 직업 댄서들 사이에서는 장발의 약사들을 항상 그런 식으로 불렀다. 플로어에 나가 있을 때보다 분장실에 남아있을 때 더 절실하게 줄리 생각이 났다. 플로어에는 주위에 손님들이 북적대고 또 떠들썩한 소리와 음악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 분장실에 남아있을 때는 줄리의 유령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코에 파우더를 바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옷가지를 걸어놓았던 옷걸이 밑에는 아직도 연필로 써놓은 줄리의 이름이 남아있었다. 핸더슨 할머니는 제 세상을 만난 듯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의 혼을 뺄 정도로 수다를 떨었다. 오늘 밤은 다른 날과는 달리 내일자 타블로이드판 조간신문을 2가지나 들고 있었다. 그리고 살인사건 기사 내용을 훤히 꿰고 있었다. 할머니는 댄서들의 어깨 쪽으로 상체를 숙이고는 그들의 목에 입김을 부으면서 거품을 몰았다. 그런데 그녀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두 눈꺼풀에 10센트짜리 주화가 각각 나란히 놓여 있었다더구만. 그리고 입술에도 주화 하나가 있었고 양쪽 손에도 은화를 하나씩 넣어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해놓았다더군. 그거 참 대단해.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야, 범인은 틀림없이 너희 같은 직업 댄서들을 몹시 싫어했음이 분명. 내가 분장실 문을 획 열고 가장 위협적인 자세로 발길질을 해서 할머니를 홀 쪽으로 내몰았다. 지난 20년간 할머니가 그렇게 민첩하게 몸을 움직인 적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댄서들은 그냥 구경만 하다가 서로 뭐라고 소곤거렸는데 성질이 불같이 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만두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주는 줄 알아? 마리노가 문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구슬프게 연주하는 클라리넷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일렬로 촘촘하게 서서 끌려가는 포로들처럼 홀로 나갔다. 또 지겨운 밤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10번째 춤판이 돌아갈 때 다시 분장실로 돌아와 잠시 구두를 벗고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디나와 아가씨 집이 있어 등 2곡이 연주되었다. 줄리의 유령이 다시 내 주위로 다가왔다. 그저께 밤에 줄리가 한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진저, 저런 상대는 피해야 돼. 플로어에서 히프를 스트립 댄서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피하느라고 혼났어. 그리고 강펀치를 맞은 권투 선수처럼 비틀거리면서 춤을 추더라고. 그러면서 마치 제자리에서 멀리 뛰기라도 할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볍게 세 차례 스텝을 밟더니만 맙소사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비명이 터져 나올 것처럼 아파서 혼났어. 뭘 잡고 있었기에 손이 그 모양이야? 물구나무라도 선 거야? 그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손을 잡은 방식 때문이야. 내 손을 뒤로 젖혀서 거의 꺾일 정도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난 손목이 거의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사람 반지 때문에 내 손에 생긴 자국 좀 봐. 줄리아는 그때 나에게 딸기 크기만한 멍자국을 보여주었다. 지금 나는 어둠침침한 분장실에 혼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놈이 범인임에 틀림없어. 바로 그놈이야. 아, 내가 그놈을 한번 보기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줄리가 그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야 하는 건데. 살아있을 때에도 줄리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즐거워했다면 그녀는 줄리가 죽은 뒤에도 시체를 끌어안은 채 춤을 추며 좋아했을 거야. 담배가 다 탔는지 고약한 냄새가 났다. 나는 꽁초를 던져버리고 서둘러 분장실을 나와서 홀 안에 손님들 사이로 들어갔다. 그때 누군가가 표를 쑥 내밀어 나는 얼굴도 보지 않고 반쪽을 떼어냈다. 그리고는 상대를 리드하면서 뒤로 술술 빠져나가 홀의 반대편쯤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귓가에 상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주, 어떻게 지내? 나는 그때서야 고개를 들고 상대를 쳐다보았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잠복근무 나왔다고. 네게 대답했다. 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가벼운 흥분을 느꼈다. 이미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인이 다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댄솔 여자들만 살해하는 자요. 그놈은 셀리 아놀드와 프레데릭 씨 딸을 살해했는데 두 사람 다, 두 여자 다 이 댄솔에서 일했더군. 그 자는 프레데릭 씨 딸을 죽이기 전에 시카고에서도 여자를 살해했어. 줄리 베넷의 수증기판에 묻은 지문을 감식해보니까 두 살인사건에서 채취된 지문과 동일했고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던 세 번째 사건에서는 피살된 여인이 손 안에 10센트짜리 주화를 쥐고 있었지. 범인은 조만간 다시 나타날 거예요. 오늘 밤 이 도시 전체의 모든 댄스홀에 우리 경찰관들이 한 명씩 빠짐없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 근무를 계속할 계획이요.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내가 물었다. 그는 주의를 의식해서 대답하지 않다가 결국 모르오 하고 시인했다. 그게 고약하단 말이야. 사람들 속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는 범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놈이 아직은 범죄에서 손을 털지 않았다는 점과 우리가 놈을 잡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리라는 게 고작이다. 이번에는 내가 입을 뗐다. 범인은 그날 밤 여기에 왔어요. 그자가 그날 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바로 여기서 줄리와 함께 춤을 추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는 그에게 약간 몸을 밀착시켰다. 손님들이 너무 몸을 가까이 대려고 해서 늘상 신경이 쓰이고 귀찮아하던 내가 오히려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 별난 상대가 줄리의 손에 남긴 반지 자국과 손을 톡톡하게 잡는 것 그리고 춤을 추는 방식 등을 알려주었다. 쓸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군. 닉은 이렇게 말하고는 나를 플로어에 그대로 남겨둔 채 전화가 있는 곳으로 갔다. 닉은 다음번 춤판에서 다시 내 손을 잡았다. 그가 플로어를 돌면서 말했다. 피살자와 춤을 춘 그 사내가 바로 범인이었어. 첫 번째 반지 자국은 검사 당국에 거의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그 자국에서 약간 벗어나서 새로 찍혀있는 또렷한 자국을 발견했지. 두 번째 자국은 숨이 끊어진 뒤에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없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죽은 사람의 피부에 생긴 바늘구멍이 메워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 담당 요원들이 그 자국을 석고로 떴다고 방금 경위가 알려주더군. 석고를 두고 거기다 왁스를 채운 다음 확대렌즈를 사용해 사진을 찍은 결과 범인이 끼고 있는 반지가 어떤 종류인지를 이제 알아냈다고. 인장이 박힌 방패 모양의 반지로 조그만 보석 알이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각각 하나씩 박혀있다는군. 이름 모를 글자 같은 것은 없던가요? 내가 가슴을 졸이면서 물었다. 없어. 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졌어. 그가 보석 세공인이나 자물쇠 제조업자를 불러 줄로 잘라내지 않는 한 그 반지를 도저히 뺄 수가 없다는 사실이요. 지금은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빼기도 어려운 형편일 거요. 피살자의 손에 그렇게 깊은 자국을 냈을 정도라는 사실 자체가 반지를 뺄 수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지. 반지 주위에 손가락살이 부풀어 올라와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다면 압박하는 힘이 반지 머리를 약간 움직여서 피살자의 손에 얕은 자국을 만들어냈을 거요. 그는 내 발을 자꾸 밟으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들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범인이 어떤 식으로 춤을 추는지 알게 되었고 그가 좋아하는 곡목이 불쌍한 나비라는 점도 알고 있으며 또 그가 어떤 모양의 반지를 끼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어.
그리고 그가 조만간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는 셈이지.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나로서는 내 발 걱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쪽 발이 계속 밟혀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완곡하게 잠시 쉬자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계속 춤만 춘다면 범인을 탐색할 시간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그냥 벽에 기대고 저기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형사요라고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지. 범인이 1km 밖에서 형사 냄새를 맡고 다시 숨어버리고 말 거요. 내가 여기서 잠복근무하고 있다는 말은 비밀에 붙이고 주위에 퍼뜨리지 마시오. 당신 주인도 물론 알고야 있지만 그 사람 이야기가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협조할 거요. 이 사건의 범인 같은 괴짜는 자칫하면 주인의 수입을 엄청나게 축낼 수도 있다고. 지금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야말로 진짜 스핑크스예요. 나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로 그를 안심시켰다. 어쨌거나 난 여기에 있는 다른 여자애들과는 친하지 않았어요. 줄리가 가깝게 지낸 유일한 애였죠. 영업이 끝나 댄스홀에서 길로 나서자 닉은 다른 형사들과 함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다가와 마치 함께 외출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냐 내 팔을 붙잡고 끌고 갔다. 왜 그래요?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것도 잠복근무의 일부니까 진짜 연인들처럼 보이게 하라고. 정말이에요? 나는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그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신바람이 나서 혼자 윙크하는 신용을 했다. 그 이후 이어진 매일 밤은 똑같은 일의 연속일 뿐이었다. 1주, 2주, 그리고 3주가 그렇게 지나고 줄리 베넷이 피살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잡히지 않았다. 굉장히 붐비긴 했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조이랜드에서 줄리와 함께 춤을 춘 범인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에 앞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의 것과 동일한 지문을 감식에서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건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줄리의 피살사건 기사는 이미 오래전에 신문에서 사라졌고 분장실의 대화에 오르지도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란 사람이 아예 이 세상에 살지도 않았던 양 까마득하게 잊혀졌던 것이다. 가까운 친구였던 나 정도만이 줄리를 계속 기억할 뿐이었다. 그리고 닉 볼스티어가 사건 담당 형사로서 줄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마 핸더슨 할머니도 줄리를 기억하고 있을 법했다. 원래 병적일 정도로 끔찍한 살인사건 따위에 집착해서 그 내용을 되뇌이며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 사람 정도를 제쳐놓는다면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었다. 경찰은 처음부터 사건을 엉뚱하게 다루고 있었다. 살인사건 담당 부서의 닉의 상관들 말이다.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니에게 털어놓지도 못했다. 털어놓는다면 그는 냉소를 퍼부으면서 내게 이렇게 말할 게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고 말고 댄스홀 여자가 경찰국을 지휘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국장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말고 경찰국에 쫓아 들어가서 한바탕 사건 처리 솜씨를 보이시지 그래. 그렇지만 내 말은 처음부터 댄스홀에 잠복근무를 하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 몇 주일간은 그런 대응이 불필요했다는 것이다. 미치광이건 아니건 간에 살인범이 그렇게 일찍이 모습을 다시 드러내지 않으리라는 점은 누구라도 짐작할 법한 일이었다. 그런 만큼 첫 몇 주간 경찰이 잠복하면서 범인 색출에 열을 올린 것은 불필요한 수고였다. 그 시기에 범인은 납작 엎드려 있었을 것이다. 사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쯤 뒤부터 경찰이 적극적인 범인 색출에 나서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이를 거꾸로 처리했다. 근 한 달 동안 닉은 하루도 빠짐없이 댄스홀로 잠복근무를 나왔다.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띄엄띄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나마 밤새도록 지키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닉이 사건을 완전히 뒷전이고 그야말로 댄스홀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점에 대해 불쑥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와서 계속 어슬렁거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내 말에 수긍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줄리 사건과 관련된 잠복 근무는 오래전에 끝났소. 그게 이젠 습관 비슷하게 돼서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군. 아, 그래요? 나는 의식적으로 혼잣말처럼 대꾸했다. 난 사실 그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별로 마음 쓸 일은 없었다. 다만 그의 춤 솜씨가 도무지 나아지질 않아서 손을 잡아 리드해 주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로 공사장에서 스팀 롤러를 이리저리 움직여 땅을 고르는 일만큼이나 힘이 들었다. 닉 하고 어느 날 밤 나는 어렵게 입을 뗐다. 그날도 그는 300mm나 되는 큰 발로 내 발을 밟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자기의 다른 발에 밟힐까 봐 나를 밀어냈다. 형사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춤추자고 하지 마세요. 이젠 춤상대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엉망인가?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짓는 것으로 얼버무렸다. 춤을 잘못 춘다 하더라도 그는 내게 무척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밤 그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자 나는 내 말이 조금 지나쳐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 덩치 큰 사나이는 춤솜씨 따위의 이야기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때 나는 속으로 자신을 꾸짖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약해지다니. 이러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했잖아.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티켓에서 반쪽을 떼어낸 다음 붙잡고 돌아갔다. 이봐요. 하나는 가득히 꼭 잡아요. 당신이 즐길 수 있는 10센트짜리 주하니까 말이에요. 그날 밤은 그럭저럭 보냈으나 다음 날은 줄리의 피살 소식을 알게 된 끔찍한 날밤과 똑같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즉 오늘 밤에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밤 말이다. 내가 이상하게도 그런 무시무시한 느낌을 가질 때마다 꼭 불운의 밤이 현실로 나타나곤 했다. 나는 닉이 안 보여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달랬다. 나는 닉에게 꽤 친숙해져 있었다. 그게 다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오지 않는다. 제기를 그게 어쩌다는 거야. 어쩌든 그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밤이 새기 전에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도 고약한 일일 것 같았다. 핸더슨 할머니가 내일자 타블로이드판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분장실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요즘엔 흥미진진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빌어먹을. 모두가 한동안 푹 빠질 만한 근사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입 다물어요. 송장 파먹는 귀신 할머마. 내가 소리를 꽥 질렀다. 그러고는 구두를 벗어서 안에 파우더를 뿌린 다음에 다시 신었다. 마리노가 들어와 문을 꽝꽝 두드리면서 소리쳤다. 밖으로 안 나가고 뭐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너희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가끔씩 그게 궁금하다고요. 누군가가 비아냥거렸다. 악단장인 듀크가 지휘대에 올라가 잽싸게 움직이면서 연주를 시작하자 우리는 모두 한 줄로 늘어서서 홀로 입장했다. 나는 일렬 정도의 맨 끝에서 죽는 것보다도 더 싫은 운명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첫 번째 손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내 눈높이와 같은 상대 셔츠 앞가슴에 젖혀진 부분을 별 생각 없이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동안 계속되었다. 삼각형으로 옷깃이 젖혀든 똑같은 모습의 셔츠 가슴 부분만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대부분이 흰 셔츠였지만 푸른색 셔츠도 있었고 한 번은 연한 자주색 셔츠도 보였다. 내가 리드해야만 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셔츠에 맨 타이의 모양도 계속 바뀌었지만 그저 그뿐이었다. 항구 도살자와 이발사와 쥐들은 내 행운의 연인들이라네. 예쁜 아가씨, 왜 그렇게 풀이 주고 있을까? 당신이 내가 있는 자리에 서서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를 바라보면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풀이 주고 있을 거예요. 이 소리에 말을 걸었던 사내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다음 판이 시작되었다. 듀크가 왈츠를 연주했는데 처음 잠깐 동안 무언가 귀에 거슬렸다. 평상시 같으면 거칠고 선정적인 재즈곡이 나올 차례인데 그게 아니었다. 그가 연주 곡목을 바꾼 모양인데 그건 흔히 있는 일이었다. 누군가가 왈츠를 신청했던 모양이다. 왈츠곡이 나오면 이른바 사이키 조명을 끄고 대신 푸른색 회전 조명등을 켜서 홀 안을 약간 어둡고도 상쾌한 분위기로 만든다. 천장에 설치된 반사경이 달린 조명등이 얼룩얼룩한 은빛 광채들을 흩뿌려 주었다. 상대 셔츠 가슴 부분이 마름모꼴인 이런 셔츠를 입은 손님은 전에도 상대한 적이 있다. 편물 넥타이 한쪽 끝이 풀린 모양도 예전에 한 번 본 기억을 되살려 주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볼 생각이 없었다. 귀찮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로 그냥 있을 수 없어 악단이 연주하는 곡을 따라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자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도 그 멜로디에 노랫말이 따라 붙는 듯 하더니 저절로 곡조와 조화를 이루었다. 본래 그런 가사였던 모양이다.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불쌍한 나비요. 손이 아팠다. 상대방이 내 손을 매우 이상하게 틀어쥐고 있었다. 나는 손을 꼼지락거리며 소나기 힘을 빼도록 해보았지만 그는 오히려 소나기의 힘을 더 주었다. 그는 내 손을 꺾어서 뒤로 젖혔다. 순간들이 흘러 몇 시간이 되고 내가 질색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반지 낀 사내가 손을 틀어주고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더욱이 그는 왈츠 댄스에 관한 기초도 모르고 있었다. 이상한 도약 스텝을 오른쪽으로만 가볍게 세 차례씩 되풀이해서 밟고 있었다. 그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나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점프를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줄리가 오래전에 나에게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줄리도 그때 비슷한 꼴을 겪었던 것이다. 난 이제 죽어야 해요. 불쌍한 나비요. 그 순간 나는 약간 두려워지면서 크게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를 쳐다봐서는 안 돼. 내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 거야.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한쪽 끝에 실이 풀린 편물 넥타이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불이 환하게 켜지고 다음 춤판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손을 풀고 서로 등을 돌린 채 걸어갔다. 우리는 헤어지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손님들은 돈을 지불하고 댄서의 서비스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춤이 끝나도 고맙다는 인사말은 하지 않는다. 나는 5가지 센 다음에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 어깨너머로 힐끔 돌아다 보았다. 그 순간 그도 거의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가 나에게 큰 호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돌아보았을 뿐이며 또 나와 다시 한번 춤추어 주기를 바란다는 듯이 그렇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언뜻 보기에 그의 용모는 별로 못생긴 것 같지는 않았다. 주위에 여느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다. 나이는 40세쯤, 어쩌면 45세쯤 돼 보였고 머리는 거의 새지 않았다. 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별다른 점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내 억지 웃음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내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우리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다른 사람들 소옥으로 들어갔다. 나는 도대체 어떤 것이 내 손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손에 난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어디선가 나를 지켜볼 경우를 대비해서 손을 들어 올리거나 또는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눈만 내리깔고 손등을 살펴보았다. 내내 그의 반지가 짓누르고 있던 부위에 조그만 딸기 크기의 붉은 멍자국이 나 있었다. 나는 악단속으로 다가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선체로 듀크의 시선을 끈 뒤에 저쪽으로 나오라고 머리를 한쪽으로 까딱해 보였다. 우리는 한쪽 벽을 따라가다가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꾸몄다. 조금 전에 왜 불쌍한 나비란 곡을 연주했어요? 신청곡이야. 그는 대답했다. 손가락질도 말고 돌아다 보지도 말고 이야기하세요. 누가 신청했죠? 내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럴 필요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 2판이나 당신과 함께 춤춘 그 친구야. 그런데 왜? 내가 대꾸도 하지 않자 그는 알았어 하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좋아, 깍쟁이 아가씨야.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신청곡 연주를 요청한 사람이 찔러 넣어준 $5의 절반인 $2 50센트를 건네주었다. 듀크는 내가 같이 나눠 먹자고 수작을 부리는 줄 안 것이다. 나는 그 돈을 받아 넣었다. 그에게 얘기해 보았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얘기할 대상은 닉 볼스티어 뿐이었다. 나는 오렌지 에이드를 파는 구운의 매점에서 $1 지폐를 5센트짜리 동전으로 바꿨다. 그러고는 별일 없는 것처럼 천천히 공중전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내가 공중전화기 앞에 다가섰을 때 다시 춤판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그가 바로 내 옆에 불쑥 나타났다. 내 뒤를 내내 따라다녔음이 분명했다. 어디로 가던 길이었소? 그가 물었다. 그가 흘끗 전화기 쪽을 보는 것 같았지만 분명하지는 않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눈은 더 이상 생각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이 보인다는 점이었다. 아니, 아무데도 안 가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온순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을 여기에 오랫동안 붙잡아 두다 보면 닉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플로우 쪽으로 갔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춤은 그만 추지. 어디 밤에도 여는 식당에 가서 좀 앉아 쉽시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속으로는 당황해서 말했다. 그렇지만 방금 손님표의 반쪽을 떼어냈으니 최소한 이번 판은 춤을 다 추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그의 비율을 맞춰보려고 갖은 아양을 다 떨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손짓으로 마리노를 불렀다. 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였다. 나를 향해 등지고선 그의 어깨너머로 나는 마리노에게 싫다는 표시로 고개를 계속해서 세차게 흔들었다. 싫어요, 싫어. 이 사람과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마리노는 내 의사를 무시해버렸다. 손님이 댄서와 함께 외출하게 되면 그의 수입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흥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는 잽싸게 전화기 쪽으로 달려가 동전을 넣었다. 마리노에게 이야기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우선 내 말을 믿지 않을 게 뻔했다. 내가 그 손님이 싫어서 함께 외출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둘러댄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살인범이야 하고 소리친다고 해도 그는 가장 빨리 층계 밑에 제 몸을 숨기고 사라져버릴 그런 인간이었다. 알려야 할 사람은 닉뿐이었다. 범인을 이곳에서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닉뿐이었다. 경찰본부, 빨리 대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려 플로우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리노 혼자 서 있었다. 그 사내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손님들은 플로우 주위를 빙빙 돌면서 다음 춤판에서 즐겁게 어울릴 댄서들을 물색하고 있었다. 수화기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재빨리 말했다. 닉 볼스티어 있나요? 빨리 그 사람을 대주세요. 한편 듀크는 또다시 평소의 연주 순서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이번 곡은 정말 진부한 것이었다. 현악기는 현도 제대로 누르지 않은 상태로 연주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내 어깨 뒤에서 다가오는 사람의 그림자가 내 앞쪽 벽에 비쳤다.
나는 가만히 서서 수화기로 들려오는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알았어, 패기. 난 네가 빌려간 $5를 언제 갚을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네게 통화 내용을 알려주면 그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전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당신을 찾았어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전화를 건 모양인데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한 오락이 신락 같은 가능성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나는 돌아서기가 겁나서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물건들을 챙겨 나가자고. 당신은 오늘 밤엔 더 이상 $5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군. 그의 말 속에는 경고라고도 볼 수 있는 숨은 뜻이 담겨 있었다. 분장실에는 창문이 없었다. 그렇다고 출입문 말고는 다른 문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 입구에는 그가 버티고 서 있었다. 나는 분장실 안 이곳저곳을 계속 둘러보면서 닉은 왜 안 오는 거지? 하고 조바심쳤다. 무서웠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지만 나를 제대로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사람은 이곳에 더 있으려 하지 않았다. 닉이 올 때까지 그 친구를 붙잡고 있을 방법은 그를 따라 나가서 요행을 비는 것뿐이었다. 나는 문틈으로 계속 그 사람의 기척을 살폈다. 나는 그가 나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켜보았던 모양이다. 그가 갑자기 문틈을 발 뒤꿈치로 사정없이 비벼대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뒤로 펄쩍 뛰었다. 쓸데없는 장난 그만하라고.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가 언짢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핸더슨 할머니가 보던 신문에 립스틱으로 이렇게 휘갈겼었다. 닉 보세요. 그가 날 데리고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표 부본들을 찾아보세요. 진저. 나는 오늘 저녁 시간에 손님들의 티켓에서 떼어낸 반쪽짜리 부본을 모두 모아서 내 코트 호주머니에 살짝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얌전히 다가갔다. 나는 벽 쪽에 있는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확실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리로 나왔다. 한 구역쯤 지나서 내가 입을 열었다. 저기 음식점이 있어요. 우리 외출 나오면 모두 저 집으로 가요. 내가 체인이란 싸구려 식당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시끄러워. 그가 말했다. 나는 표의 부본 한 장을 인도에 떨어뜨렸다. 그가 택시를 잡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내 생각에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택시를 잡지 않은 것 같았다. 내가 다시 부탁했다. 우리 이제 그만 걸어가요. 너무 피곤해요. 거의 다 왔어. 저 앞이야. 그가 대답했다. 다음번 모퉁이 건물에 걸린 간판이 나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모퉁이에는 중국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싸구려 음식점에 불과했다. 그래도 나는 그와 함께 가는 데가 그 음식점이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자리에서 그곳까지 한 구역은 황폐한 주택들과 공터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음산한 거리를 한참 동안 지나야 했다. 그런데 표의 부본은 이제 다 떨어졌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다 없어진 것이다. 그는 오래전에 모든 계획을 면밀하게 짜놓았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멀리 보이는 간판에 현혹되어서 거리로 가리라고 지레 짐작할 것이란 점도 알고 있었다. 물론 나는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어디에서건 비명을 질러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절실하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닉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얼마 뒤에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비명을 지르는 식의 소란을 피운다면 바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게 분명했다. 몰려든 군중들은 내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쪽에서 손님을 등쳐먹으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 사람도 또한 이런저런 변명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경찰관이 오기 전에 달아나 버릴 것이다. 나처럼 밤일을 해보지 않고는 거리의 행인들이 얼마나 무심한가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들은 좀처럼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복 경찰관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틀림없이 내 얘기와 그의 얘기를 듣고 요모조모 헤아려 볼 뿐 별다른 방책도 내놓지 않고 그냥 쫓아버리고 말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조금 전에 이쪽으로 어슬렁거리면서 걸어오는 경찰관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그 어떤 사람인지는 거의 몰랐지만 일정한 보폭으로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로 보아 그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나는 경찰관이 내 옆을 막 지나칠 때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 사람은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가 된 목조가구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이 마지막 표를 떨어뜨려 놓은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닉이 나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딱 멈춰섰다. 나는 낮으면서도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경찰관 아저씨, 여기 이 사람이 줄리를 살해한 범인은 무심결에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관의 등 뒤에 서 있게 되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범인이 뽑아둔 여러 자루의 칼 중 어느 하나에 찔린 게 분명했다. 경찰관의 눈알이 획 돌아갔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눈알이 뒤집혀 흰자에만 남은 경찰관의 눈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바로 내 얼굴 앞에서 기침을 하면서 더운 입김을 내뿜더니 내 위로 맥없이 스르르 쓰러지기 시작했다. 내가 한쪽 옆으로 비켜서자 그 경관은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면서 넘어가는 힘에 두어 바퀴를 뒹군 다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칼은 그의 몸에서 벌써 빠져나와서 그 끝이 내 옆구리에 닿아 있었다. 1초 전만 해도 경찰관이 섰던 자리에 이젠 그가 서 있었다. 다시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거기에 서 있어. 소리를 지르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고 있겠지. 그러고는 그가 발로 쓰러진 경찰관을 밀었는지 그 경관이 내 뒤에 통로 쪽으로 굴러떨어졌다. 내가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을 치자 이내 등이 이 폐가의 지하실 문에 부딪혔다. 그러자 내 뒤로 문이 삐걱하면서 조금 열렸다. 나는 그가 날 데려가려던 곳이 여기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문은 열려 있을 것이다. 그 살인범이 버티고 있는 앞쪽으로 도망칠 수가 없다면 반대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망칠 길을 찾아볼 수도 있을 법했다. 나는 돌아서서 핸들을 움켜쥐고 힘껏 밀었다. 그러자 그 나무 문이 얼마간 열려 비집고 들어갈 정도는 됐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이곳을 드나들면서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러니 경찰이 그를 찾아내지 못할 수밖에. 이 문 뒤쪽에 진짜 지하실 문은 뜯겨져 있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챈 듯 이미 나를 쫓아 그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통로를 따라가다가 넘어졌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털썩 엎어졌던 것이다. 나는 흐느껴 울면서 두 손으로 짚고 몇 계단을 기어 오르다가 일어섰다. 그가 성냥불을 켜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불같은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가 성냥불을 켜자 내 눈에도 주위의 모습이 대충 들어왔다. 내가 있는 곳은 1층 홀이었다. 잠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너무 높이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 위로 올라가면 그에게 몰려서 막다른 곳에 꼼짝없이 갇힐 뿐이니까. 그렇다고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나는 마침 부서진 의자를 지나치다가 한쪽 다리를 긁히고 나서 돌아서서 그 의자를 번쩍 들고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계단 쪽으로 가서 그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내던진 의자에 그가 상처를 입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들고 있던 성냥불은 꺼져버렸다. 그때 그가 이상한 말을 했다. 뮤리엘, 당신은 항상 그렇게 성미가 급했었지. 나는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 있을 여유가 없었다. 살인범이 켠 성냥불이 꺼지기 전에 나는 멀찍이 떨어진 벽에 나 있는 구멍을 보아두었다. 불이 꺼지자 완전히 칠흑 같았다. 나는 그 구멍으로 뛰어들어 수영하듯이 팔을 휘저으며 나아가다가 벽난로 위에 튀어나온 선반을 장식한 석판이 부딪혔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 앉았다. 커다란 구식 벽난로였다. 나는 머리 위를 이리저리 더듬다가 위로 뚫린 구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벽돌을 얼기설기 쌓아놓은 그 구멍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는데 폭이 좁아서 위로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나는 난로 속 한쪽 구석에 몸을 바짝 붙이고 그가 나를 찾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가 다시 성냥불을 켜자 그 불빛이 나를 쫓아 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벽난로 아궁이를 통해서 보이는 그의 모습은 허리 아래의 다리뿐이었다. 그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는 내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지 않았다. 불빛이 더 밝아졌다. 그가 양쪽 토막에 불을 붙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다리는 내 쪽으로 다가오지도 허리를 구부리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얼굴을 디밀어 나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다리는 그냥 방 안을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그러나 정신없이 도망쳐온 뒤에 계속 숨을 죽인 채 있기는 정말 힘들었다. 이윽고 그가 여기엔 으슬으슬 춥구만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가 신문지 조각을 구겨서 한 대 모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잠시 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가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걸까? 그가 그럴 만큼 미쳐버린 걸까? 나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음흉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여우만큼이나 영리했다. 갑자기 그의 두 다리가 내 쪽으로 곧장 다가왔다. 그는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내 옆으로 신문지들을 쑤셔 넣었다. 나는 더 이상 바깥을 내다볼 수 없었다. 성냥 한 개비를 마룻바닥에 푹 긋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신문지에 소리 없이 불이 옮겨 붙었다.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죽을 바에야 빨리 숨이 끊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는 죽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불꽃이 훨훨 타오르고 내 앞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신문지들이 모두 황금색으로 변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니 어디 있어요? 난 여기서 죽어요. 나는 불티와 타는 신문지를 흐트러뜨리면서 벽난로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는 기분이 좋다는 듯이 싱긋 웃으면서 예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뮤리엘, 당신에게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그는 손에 여전히 경관에 피가 묻어있는 칼을 들고 있었다. 내가 애원하듯이 말했다. 난 뮤리엘이 아니에요. 난 조일랜드에서 일하는 진저 알렌이에요. 아저씨, 제발 날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날 내보내달란 말이에요. 난 공포에 질리고 힘이 쭉 빠져 스르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제발이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가 여전히 예사로운 말투로 대꾸했다. 그래? 당신이 뮤리엘이 아니라고? 당신은 내가 프랑스 전선으로 출정하기 전날 밤 내가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면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그 대신 내 연금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속셈으로 나와 결혼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는 더욱 악의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난 당신을 감쪽같이 속였지. 난 포격에 쇠코를 박긴 했지만 죽진 않았지. 비록 들것에 실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돌아온 내가 뭘 알게 되었지? 당신은 좀 기다리면서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새 다른 사내와 결혼해서 내 급여로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다시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던가, 뮤리엘? 그렇고 말고. 그래서 당신은 병원으로 날 찾아와서 젤리를 놓고 갔었지. 그런데 내 옆 침대에 있던 환자가 그 젤리를 먹고 죽어버렸지. 뮤리엘, 그때부터 난 구석구석을 헤매며 당신을 찾아다니다가 이제야 마침내 찾아낸 거야. 그는 칼을 손에 든 채 뒷걸음질 쳐서 나무 상자 앞으로 갔다. 빈 나무 상자 위에는 낡아빠진 고물 축음기가 놓여 있었다. 이 축음기에는 소리를 내는 나팔이 붙어 있었는데 크기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컸다. 그가 어느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와서 직접 고쳤음이 분명했다. 그 살인범은 고리를 열고 크랭크를 여러 차례 돌린 다음 레코드판에 축음기 바늘을 올려놓았다. 뮤리엘, 그날 밤처럼 우리 춤 한번 추기로 하지. 나는 카키색 군복을 입었고 당신은 더없이 아름다웠어. 그렇지만 이번에는 결말이 달라질 거야. 그가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앉은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아니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그 여자를 죽였어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죽였어요. 그것도 바로 지난달에 말이에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내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몹시 고통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측은할 정도로 순박하게 말했다. 나는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그녀가 되살아난단 말이야. 그는 나를 잡아 일으켜서 가까이 끌어당겼다. 칼을 든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칼끝이 내 옆구리를 지그시 눌렀다. 한쪽에 있는 축음기에서는 끔찍한 멜로디가 텅 빈 실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집 바깥의 거리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곡목은 바로 불쌍한 나비였다. 소름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곡이었다. 그리고 살인자와 나는 촛불이 던지는 창백한 불빛 속에서 벽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여온 채 두 명의 미치광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나는 거의 머리를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 너무 익은 사과처럼 머리가 어깨 쪽으로 계속 늘어졌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서 그가 나를 끌어당기거나 옆으로 돌리거나 또는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마다 머릿결이 제멋대로 휘날렸다. 그는 한 손으로 내 허리를 휘감은 채 다른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반짝반짝 빛나는 10센트짜리 주화를 한 움큼 꺼내서 내 얼굴에 던졌다. 그때 집 앞쪽 바깥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칼에 찔린 경관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지하실 통로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뒤이어 5발의 총소리가 짧은 간격으로 연속해서 들렸다. 울려 퍼진 축음기 소리에 칼에 찔린 경찰관이 의식을 되찾았음이 분명했다. 그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권총을 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 사안에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허리를 끌어안은 그의 팔을 밀쳐내고 뒤쪽으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는데 그 바람에 내 허리를 지그시 누르고 있던 칼끝이 옆구리 근처로 기다란 반원형의 상처를 남겨놓았던 것 같다. 그는 내가 빠져나가는데도 곧바로 찌르지 않아 그런 상처 자국만 남게 되었다. 잡히지 않은 채 홀까지 뛰어나왔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항공기 추락사고의 악몽과 흡사했다. 나는 홀에서 지하실로 어떻게 내려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술 취한 사람처럼 그대로 굴러떨어져서 별다른 상처 없이 그곳에 내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때 나는 터널 같은 통로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손전등이었다. 불빛은 점점 커져서 내 옆을 빠른 속도로 획 지나갔다. 그 뒤로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옆을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지나가는 경관들마다 계속 붙잡고 물어보려 했다. 니군 어디 있어요? 당신이 닉인가요? 잠시 뒤 위층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단말마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뮤리엘! 뒤이어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다음에 내 귀에 들려온 소리는 닉의 목소리였다. 닉은 두 팔로 나를 끌어안으며 거미줄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내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진저, 괜찮아? 괜찮아요, 닉. 당신은 어때요?